일본이 수출 절차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처리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을 제외하는 건 적절한 조치라고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발사를 직접 조직하고 지켜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최신 무기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경고라며 발사의 배경까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했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을, 일자리 수석엔 황덕순 현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시민사회수석엔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의 집중호우에 이어 오후에는 충청 지역과 전북 군산 지역 등에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가 앞으로 최소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소속팀 유벤투스 선수단과 함께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유벤투스는 오늘 저녁 K리그 올스타팀과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입장권 6만 5천 장은 예매 2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WTO 이사회에 참가했던 우리 정부 대표단이 귀국했습니다. 일본을 WTO에 정식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에만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WTO 이사회에 참석했던 김승호 수석 대표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나름대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별도의 의결을 하지 않는 일반 이사회의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은 이제 WTO에 정식으로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제소 절차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날짜는 저희가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WTO에 제소하면 승소 가능성보다도 시간이 오래 걸려 고민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소송은 상소까지 거쳐 승소하는 데 4년이나 걸렸습니다. 매일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기업들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부당한 무역 조치에 대응해서 비슷한 보복을 하는 상응 조치 필요성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WTO 체제에서는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응 조치 역시 규정 위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가 임의로 보복을 하는 것은 현재 WTO 협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DSU 분쟁 해결 절차 23조 규정에 따라서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합법적인 보복으로 상응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분쟁 해결 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당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위협에 맞닥뜨린 만큼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 찾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번 WTO 이사회에서는 미국의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마는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났고 또 방미 중인 국회의원단도 미 의회 의원들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의회와 관련 업계를 만났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에는 미국 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은 세계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곧바로 미국 산업에도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로스 장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서 뭔가 이 미국으로서도 그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의원 대표단도 미 의원들을 상대로 외교 활동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과 척 그레슬리 상원금융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원들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는 곤란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한일 간의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미 행정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의원단은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수출 규제 문제를 좀 더 강하게 거론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릴 가기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안을 언제 처리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했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조원 항공우주산업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일자리 수석에는 황덕순 현 청와대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승진시켰고 시민사회수석엔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였던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2년 2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다음 달 개각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성범 광주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간부 39명의 승진과 전보 인사를 31일째로 단행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배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경남 마산 출신입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전보됐으며 윤대진 검찰국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각각 옮겼습니다. 네,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상산고등학교 이 자사고 탈락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는데 교육부가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부의 심의 결과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박백범 차관이 회견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전북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평가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고 평가 기준 점수도 이런 권한의 하나로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 전형 선발 비율 지표를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봤습니다. 교육부는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비율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자립형 사립고, 일기 자사고에는 의무가 아닌데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보낸 공문에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다는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매년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 전형 3% 선발안을 승인했음에도 정량평가 기준을 10%로 올려 상산고 측이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반면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동의를 결정했습니다.
아무튼 이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는데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혼안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늘 사전에 계획된 연차 휴가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응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안산동산고는 교육부의 부동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서울 지역의 자사고 8곳, 또 부산 해운대고도 교육부 동의 여부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교육청은 잠시 전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8곳에 대한 재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부산교육청도 오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서울과 부산의 재지정 탈락 자사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5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교육부 동의에 상관없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들 자사고들은 이미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에 동의할 경우에 대비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내년 역시 자사고 재지정 심사가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현대고, 휘문고, 대광고 등 9곳이 재지정 심사를 받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외고, 국제고 재지정 심사가 기다리고 있어 자사고 폐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며 발사 배경을 설명한 건 이례적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쏘아 올렸는데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과 거의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발사 배경도 함께 밝혔습니다. 우리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염두에 둔 듯 최신 무기 도입과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 계획에 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격을 조직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요를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정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집중 지도하셨습니다. 아예 위력 시위라고 명명하며 우리 측에 맞서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했던 지난 5월보다 한층 강경해진 태도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를 찌어대고 있으니 얼굴에 철가면을 쓰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 측을 향한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앞에선 평화의 악수를 건네고 돌아앉아선 공격형 무기를 사들이고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듯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지난해 4월,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남측의 최신 무장 장비를 무력화할 수단의 개발과 실험이 급선무라고 밝혀 추가 발사와 실험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어제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2발이 각각 430km와 690km를 날아갔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오늘 2발 모두 600km를 비행했다고 수정했습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독특한 비행 특성을 지닌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허를 찔린 건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강정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77일 만에 발사된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KN-23. 합동참모본부는 1시간 만에 비행거리를 430km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2발 가운데 한 발이 690km까지 날아갔다고 바꿨다가 이튿날 2발 모두 600km라고 또 고쳤습니다. 군 관계자는 탄도탄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낮은 고도에서 170km를 더 날아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앞서 지난 5월 9일에도 평안북도 구성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50km나 떨어진 신오리에서 쏜 걸로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탄도탄과 다른 신형 미사일의 변칙 비행에 잇따라 허를 찔린 겁니다. 목적한 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이지스함이나 PCI처럼 움직이는 정찰 전력은 제때에 출동하지도 못했습니다. 북한군의 움직임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다는 군 당국의 발표를 의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군은 최근 잇따라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의 최신의 탄도탄 이스칸데르와 비슷하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고 추가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일 3국 공조가 기묘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두 장관이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대화와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조속히 다자회의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 장관은 통화에서 고노 외상에게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등 상황 악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지 10일째인 러시아 어선에 승선했던 한국인 선원 2명이 현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다행스럽게도 현재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은 러시아 선원들과 함께 숙소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2명과 러시아 선원 15명 등 17명이 탄 러시아 어선은 지난 17일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 동해상 북측 수역에 들어갔다가 단속에 걸려 북한 원산항에 인도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외에도 최근 안보 현안이 잇따르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 문제를 다루는 임시국회를 열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서 여야의 빅딜이 성사될지 관심인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서 두 당의 요구로 이 임시국회가 소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소집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오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35명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오는 29일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경원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무책임한 민주당이 국회를 정상 가동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매우 엄중한 안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폐하기에 바쁩니다.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는 잠시 보류하고 중러일 군사위기 고조 행위 중단 결의안 등을 채택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잠시 보류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경안도 함께 처리되면 좋겠다면서 각 당 원내 수석 부대표 사이에서 진행 중인 논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원포인트 국회 소집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 처리와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처리 결의안이 반드시 포함돼서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제안 의도에 대해서 더 살펴야 한다면서 주말에도 계속 논의해 봐야 됐다고 덧붙여 주말까지 물밑 접촉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을 갖고 얘기하시는 건지 좀 상세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세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고요.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이후 가짜 평화 공세와 친북 안보 실험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북한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무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모한 도발이라면서 북한은 조속히 북미 간 실무 협상에 나서 상황을 평화적으로 헤쳐나가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부지방의 비,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라고 합니다. 네, 장마 전선을 타고 강력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중부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에는 200mm의 비가 더 내린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에 가장 강한 비가 내린 지역은 경기와 영서 북부였습니다. 시간당 2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출근길 무렵에는 서울의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세찬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전부터는 비구름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며 충남 북부의 시간당 40mm, 전북 군산에도 시간당 67mm의 집중 호우가 기록됐습니다. 지역을 옮겨다니는 이른바 게릴라 호우입니다. 중부지방에 자리 잡은 장마 전선이 비구름의 통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남동쪽에서 유입된 뜨거운 수증기가 북쪽 찬 공기와 만나며 비구름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밤이 되면 비구름이 더 발달하는 야행성 장마의 특징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밤부터 오전 사이에는 지상 부근의 공기 운동이 약해지면서 수증기가 빠르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장마 전선은 이틀 정도 더 중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재난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과 휴일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비 피해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꼼꼼한 점검과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네,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지역 중심으로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마침 내일이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지 8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네, YTN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산사태 위험 지역을 점검했는데 여전히 허점이 많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8년이 지났지만 아직 현장에는 참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거의 노출돼 있어요. 우면산과 멀지 않은 관악산 자락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금천구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산과 민가가 맞닿아 있지만 축대벽 등 산사태 대비 시설은 없습니다. 토성류가 내려올 때인데 바로 이때 건물이 있잖아요. 치고 내려오면 힘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죠.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30채가 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자락은 지자체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곳입니다. 가파른 경사 끝에 아무런 안전시설도 없이 주택들이 그대로 들어서 있습니다. 관악구의 다른 취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곡의 물길을 정비하는 등 산 쪽에 보수 공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토사의 유입을 막을 대비가 여전히 허술합니다. 펜스는 그냥 경계 펜스일 뿐이지 산사태 막는 펜스는 아니고요. 펜스가 놓여 있는 그 기초를 보면 석축이 있는데 그 시멘트가 밑에가 다 뜯어져 나왔어요. 주민들은 이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인지도 모릅니다. 취약 지역이 있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들어보진 않았고 며칠 전부터 계속 무슨 공사하는 소리는 들었었어요. 아직은
그런 정보를 들은 게 없어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요원들이 나와서 안전지역을 점검을 해야 되죠.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청은 과거 사고 기록을 바탕으로 전국 산사태 위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지질과 지형 조건 등을 산사태가 났던 곳과 비교해 전국을 5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적게는 7년 전, 길게는 무려 39년 전의 자료를 근거로 해 한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애초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 지난 2017년 한 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낭성면의 산사태는 위험 등급이 낮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작년 말부터 이렇게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가장 최신 걸로 바꿔서 지금 현행화를 하려고 지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위험 등급도 문제지만 이런 위험 등급을 바탕으로 지정된 취약 지역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390곳이던 취약 지역은 지난해 2만 5천여 곳으로 대폭 늘었지만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전체 취약 지역 326곳 가운데 올해까지 정비를 마친 건 88곳뿐으로 30%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역의 전체를 다 교체하면 좋지만 예산이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는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대비가 빚은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국민이 산사태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거는 놓치는 거거든요. 이 서로 이제 양수겹장으로 몇 번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2011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산사태 안 돼 가보면 똑같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YTN 나혜인입니다. 네, 지난 4일 발생한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전 10시부터 12시 50분까지 수사관 7명을 투입한 뒤 서초구청 건축과를 압수수색하고 붕괴 건물과 관련된 업무 지침과 전자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청의 관리 감독의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갓난아이를 몰래 버린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40대 A씨를 영아 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집에서 낳은 아기를 주택 헛간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가 여러 명이고 지병까지 있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룹 빅뱅의 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문제가 된 건물을 입대 직전에 매입을 했고 지금까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후 곧바로 입대를 해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매입 당시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를 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본 정부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다면 어른이 돼서도 일본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소녀상 옆에 모였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한 경기도 의정부시 6개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한일 양국의 미래마저 갈등과 대립의 장을 만들려는 아베는 각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일본 정부가 반성하지 않는 한 미래 세대인 자신들은 끝까지 불매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학용품들도 그냥 끊고 저희 나라 제품을 사용하자 이래서 저희가 막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 열기는 초등학교에도 번졌습니다. 웬만한 초등학교에서는 고사리 손으로 만든 일제 불매 포스터가 곳곳을 장식했습니다. 등 학교길에 직접 피켓을 들고 나와 친구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캠페인을 한다고 해도 일본한테 그렇게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작은 힘이라도 나라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일본 규탄 결의안에 일본 수학여행 보이콧까지 학생들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불매운동의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얼마든지 사회 문제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극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다음 달 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반일 움직임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봉오동 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아서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그린 대형 음악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문화회관 산하 9개 예술단이 모두 힘을 합친 첫 공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이교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 같지. 일제강점기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에 첫 대승을 거둔 봉오동 전투.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은 당시 일본군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라는 홍범도가 왔다고 하면 그놈들 기절초풍할 겁니다. 다음요.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의 영웅적 활약보다 인간적 면모에 초점을 맞춘 작품입니다. 그가 말년에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수위로 극장을 지키다 생을 마감한 기록을 토대로 50여 년의 시공을 오가며 숱한 실패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일상 속 영웅을 그렸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성공의 순간보다는 실패의 순간, 그 이후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탄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세종문화회관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예술단 9개 단체가 모두 참여한 합동 공연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무려 300여 명이 뭉쳤어요. 아마 세종문화회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연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악과 창극, 뮤지컬과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하나로 엮었고 국중 노래는 대중가요에서 국악재즈 등을 넘나듭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번 예술적 융합 실험을 계기로 산하예술단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레퍼토리 작품 개발에 꾸준히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오늘 장맛비로 개최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유벤투스와 팀 K리그 간의 친선 경기는 예정대로 열립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팀 K리그 유벤투스 경기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며 지금 상황에서 취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연맹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전체 좌석의 80% 이상이 지붕으로 덮여 있어 경기장을 찾은 팬들이 비를 맞지 않고 관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금리 인하를 비롯한 통화 완화 정책을 추가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열린 ECB 통화정책회의는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 금리와 한계대출 금리를 역시 각각 현행 마이너스 0.40%와 0.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최소 1년간 현행 금리를 이어가거나 심지어 낮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We decided to keep the key ECB interest rates unchanged. We expect them to remain at their present or lower levels, at least through the first half of 2020. ECB는 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밑도는 상황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목표치에 계속해서 미치지 못하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환되는 모든 자금을 재투자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intend to continue reinvesting in full the principal payments from maturing securities purchased under the Asset Purchase Program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ECB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유럽 경제가 중미 무역 분쟁 등 여파로 불확실성에 쌓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7월 독일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유로존의 7월 제조업의 위축 국면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서유럽이 불볕더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기온이 42.6도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벨기에와 독일, 네덜란드도 40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 에펠탑 부근에 있는 분수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더위를 식히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휴가를 맞아 파리를 찾은 외국 여행객들도 더위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We have bottles of water with us, and we put sunscreen on them all the time, and we try to stay in the shade, like I just was. 프랑스 기상청이 발표한 어제 파리의 낮 최고 기온은 42.6도. 1873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파리 시청 앞 약국의 온도계는 43도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C'est la première fois. Je suis en métropole depuis à l'âge de 6 ans. J'ai grandi en métropole, mais c'est la première fois que j'ai vécu ça. 높은 기온으로 원전의 냉각수가 과열될 우려가 있자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 한 곳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의 이웃 국가인 벨기에도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40.6도를 기록하며 186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독일의 니더작센주 링겐도 독일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인 42.6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그런데 지역의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 바이에른주의 원자로 2기를 추가로 가동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네덜란드도 40.4도를 찍으며 75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서유럽 곳곳이 불볕더위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유럽으로 가려는 이민자를 태운 선박 2척이 현지 시간 25일 지중해에서 뒤집히면서 최대 15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UN 난민기구와 리비아 해안경비대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수역에서 이민자 약 300명을 태운 배 2척이 이날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물에 빠졌던 147명이 구조됐지만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약 150명은 실종됐거나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UN 난민기구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 탐사업체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각으로 25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물품을 배달할 우주 캡슐을 실은 펠컨 9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기상 악화로 발사 몇 분 전에 발사가 중단됐던 펠컨 9 로켓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 인류 달 착륙 50주년 기념일 이후 5일 만입니다. 지적장애인 14살 조은놀이 양을 찾고 있습니다. 인상착의는 키가 151cm고요. 얼굴은 갸름한 영이고 머리는 묶은 머리를 하고 있다. 자, 가족과 함께 나흘 전에 등산을 갔다가 아직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가덕면 무심천 발원지 인근에서 실종이 됐는데 어머니 말로는 산길을 오르다가 벌레가 많아졌고 딸이 먼저 내려가 있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청주 상당경찰서가 지금 이 사건 맡고 있는데요. 혹시 이 얼굴을 보셨다면 경찰서나 YTN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S에서도 이 사진을 공유하며 적극 나서고 있어 뉴스 큐레이터 오늘은 실종 학생 찾기에 동참했습니다. 퇴근길 요란한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붉은색 띠 모양의 비구름이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북 군산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호남 서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는 7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호남, 경북 북부 지역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역에, 내일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시간당 1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 지역은 내일 밤까지, 중부 지역은 일요일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